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픽이 됐습니다. 주제로. 그리고 이게 무려 53%, 이거 밸런스가 깨질 정도인 것인데 나머지는 그냥 거의 별로 관심 없다 이거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유가가 4% 급등했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유가는 물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 말고 여기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 이런 거가 이제 끝났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불안한데 내가 주식 투자로서 시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일단 이 전쟁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께, 그걸 알아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네, 보면 네타냐후, 저분이 이제 총리죠, 총리. 네, 이 총리가 전시 연정 정부를 꾸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게 9시간 전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12시간 됐겠죠? 아까 준비할 때 기준으로 9시간이니까.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오늘자로 지상전은 이제 준비는 끝났고 명령만 남았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상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상군이 투입된다. 현대전은 대부분 이제 공중전이거든요. 왜냐면 그 군인들의 인적 피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근데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가서 초토화를 하고 깃발을 꽂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없어, 이제 전쟁이야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보통 경찰 노릇을 하니까 네. 좀 그치. 야 적당히 해, 왜 그래, 중재도 싸우지 해주고 마,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갑자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 그럼 싸우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저기 사커킥 날리고 이런 건 하지 말고 그 준수하면서 해, 이 규칙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사실상 전쟁을 그냥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와 영상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짜 전쟁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진짜 여과 없이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이 돼버렸다, 이렇게 상황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알겠는데 왜 싸우는 거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분쟁한 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자국 영토가 없는, 그러니까 국가의 세 개가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이거가 있는데 영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차저차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땅이 이렇게 이집트 옆에, 레바논 옆에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빈 땅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원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면 유엔에서 인정을 했고 뭘 했건 간에 일단 저기서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게 됐어요. 어느 한쪽이 다른 데로 완전히 갈 수는 없으니까. 지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 이 주황색 음영 표시가 된대요. 왼쪽이 이제 가자지구, 이번에 이제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침공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서안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지 순례할 때 그 성지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되게 묘한 게요. 요거 확대한 거 보면 요쪽은 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요 하얀색 땅이에요. 네. 그리고 이 동예루살렘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 인 거죠. 요것도 또 한 반씩 이렇게 딱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가자지구로 요거로 확대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철벽을 쌓았어요. 철조망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0만 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몇 년 전 기사고요. 실제로는 지금 한 230만 명 정도 팔레스타인 자치령으로 여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2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무장단체 하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무력 공격을 감행을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시행하려고 그게 코앞에 있다.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면서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고 사실상 여기를 뭐 국가 인정을 해주고 나라처럼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지금 바다 장벽까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엄쳐서 올까봐. 그걸 200m를 여기를 해놓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200m 어떻게 돌아가냐고 사람이. 그리고 여기 다 철조만 막아놓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기, 연료 이런 걸 다 이스라엘에서 이걸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 안 들으면 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하마스가 그래서 이번에 침공을 하면서 이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겠죠. 이들의 원한 관계에 대한 배경이에요. 첫 번째가 너희가 지금 16년간 우리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툭하면 뭐 협박하고 그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 우리한테 뭐 전기를 끊을 거야, 뭐 연료를 공급을 끊을 거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봉쇄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 두 번째, 그리고 너희는 툭하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예요. 성지. 기사 하나 보면 요거거든요. 네, 이게 알 아크사가 아랍어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최고 사원인 거예요. 이슬람인들에게 최고 사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무슬림들 하는 그런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경이 들어가서 탄압하고 쫓아냅니다.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정부가 강경파가 이번에 집권을 했거든요. 그 일이 4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알 아크사의 비극 해서 나왔는데 이번 작전명이 알 아크사 홍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신성한 종교 활동을 모독하고 그 16년간 한 것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우리의 신성한 종교 활동을 너희가 모독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해서 작전명이 알 아크사 홍수가 된 거고요. 이게 성지예요, 성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알 아크사가.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벼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하마스가 그걸 명분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장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동전쟁 얘기까지 나와요. 5차 중동전쟁. 이 5차라는 걸 앞에 4번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 간의 전쟁이 무려 4번이나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스라엘이랑 아랍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심심찮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극단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전쟁에 대한 어떤 흐름과 요약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아마도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크단 말이에요. 돈 풀었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쪼이고 물가는 또 엄청 올랐고 기름값도 요즘에 다시 오르고 금리는 그거 물가 잡겠다고 엄청 올려서 힘든데 여기서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난리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8%까지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갑자기 어제 그제부터.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는 유가가 반응을 했어요. 유가가 막 올라가 막 뭐 4%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야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는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 이거 악몽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갑자기 또 잠깐만 이거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미국에서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유가 폭등 오나 연준의 금리 정책은 유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일단은 멈출 건지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빈살만도 갑자기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도 아랍이니까. 같은 종교니까.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랑 척을 지니까 중동붐 노리던 이런 수혜주들이 갑자기 또 막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막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사람들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냐, 뭐 금리 인하를 오히려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 오면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지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50% 이상의 투표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답은 없지만 네. 저는 일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러모로 확전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네. 그게 이제 확전이 되면은 뭐 인명 피해도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뜻 지나갔는데 네. 전쟁이 나면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제일 걱정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혹시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그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를 누가 갖고 있다고 쳐봐요. 네. 근데 이게 사우디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확전되면 어떡해요? 확전되면 또 사우디랑 미국이랑 또 이렇게 척지면 우리는 약간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사우디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일단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 안전한 거 하자. 이렇게 되면 그 공포의 심리가 전염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처럼 전 세계적인 이 에너지나 곡물 이런 영향을 주는 큰 나라는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렇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분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바깥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경제는 당장은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저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을 좀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금리 인상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고 유가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전쟁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유가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가 실제로 왜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유가 때문에 또 곡물 때문에 이래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우니까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번에 뭐 유가 이런 게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플레를 왜 막아야 되느냐? 인플레가 너무 커지게 되면 자국의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일시적인 요인일 거냐, 항구적인 요인일 거냐 중에서 항구적인 요인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의 문제가 되게 커요. 인건비가 엄청 많죠. 미국은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 재택근무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일 안 할래. 나 돈 많이 주지 않으면 안 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돈을 자꾸 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인플레가 되는 거고 그게 화폐 가치 하락이니까 제 생각에는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긴 주지만 저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은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뭐 대단한 수출을 한다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나요? 거기서 원자재를 꼭 수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다행히도.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엄청나게 많이 진출해 있고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천연가스나 곡물이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인다. 우리 경제에는. 근데 저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8, 9, 10월에 어쨌든 저것도 불확실성을 자극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생각되는 주식이 떨어진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주식을 좀 담는 쪽으로 리밸런싱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도 이번에 현금을 이제 10%포인트 더 줄였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2021년 하반기에 저희 현금 비중이 40%였어요. 네. 그때부터 주가랑 부동산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네. 앞으로 현금을 줄일 겁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오고 네. 있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바로 이렇게 현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됐거든요. 네. 2년 동안 30%포인트 현금을 쓴 거예요. 오. 그러니까 6개월에 10% 쓰고 10% 쓰고 해가지고 이번에 9월 말 10월 초에 10%포인트를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근데 현금 비중이 최근 2년 중에 가장 적죠,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은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주식을 사봐도 되는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5년 안에 현금 비중 최저를 찍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네. 사실 전문 투자자들은 자산을 자꾸 채우는 그렇죠. 그런 국면이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주 심약한 일반 투자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기도 나왔는데 이제 모르겠다. 고물가에 금리도 오르고 도저히 이런 기회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바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시기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주식을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현준 대표님한테 배우게 될 기회가 오기 전에는 주식이랑 부동산 뭐 별거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변수를 다른 건 고정시켜 놓고 변수 하나랑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랑 부동산도 뭐 억지로 이어붙이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긴 있는 것 같이 같아요. 움직여, 거의 같이 움직여요. 약간 선행적이에요, 주식. 네, 대신 그렇죠. 주식은, 부동산은 10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부동산이 그 안에서 잘게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태가 있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부동산도 이제 좀 좋아지는 시기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내려왔기, 이게 이 관통하는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그거를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제 그 차이인 거고, 어느 정도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걸 기회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인다. 제가 그 아파트하고 주식시장하고 좀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식 종목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제가 이 미술품 경매하는 회사 서울옥션이랑 K옥션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이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미술품을 사고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코스트코 피자를 좋아하면 코스트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런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매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미술품 거래가 안 좋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미술품을 사도 좋지만 미술품 경매 회사 주식을 사면 반드시 수익이 나게 되거든요. 그게 최근에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미술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주식시장, 아파트 시장 잘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 미술품을 일반 기사 나오고 이랬어요. 엄청 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랑 제가 가거나 아니면 그림 그 전시회 이런 데 가면 막 줄 서가지고 표 사는데 막 1시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점이었던 거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다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뭘 찾아봤냐면 2012년부터인가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보니까요, 그 미술품 경매회사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게 2012년부터 쭉 올라가지고요, 15년에 한번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쭉 떨어져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18년에 고점을 한번 찍어요. 다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2021년에 고점을 찍어요. 아파트랑 똑같죠? 되게 비슷하네. 그때가 딱 아파트 고점 저점 시기고요. 주식시장 고점 저점 시기랑 똑같습니다. 미술품. 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비슷해. 내가 좀 돈이 많이 생기면 이거 좀 사볼까? 나 주식 안 해봤는데 이제 주식 투자 좀 해볼까?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미술품 하나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주식을, 그 다음에 너나위님도 부동산을 한번 네. 봐야 될 때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미술품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술품 경매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가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 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은 내가 아파트를 할까? 주식을 할까? 미술품을 할까? 미술품 경매회사 기업을 살까? 그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공부하는 게 좀 재밌고 내 체질에 맞는 걸 찾아서 하게 되면 너나위님이 부자 될 때 저도 부자 돼 있을 거고 네. 제가 부자 될 때 여러분들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것만 보면 알아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TV의 조회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시그널. 완전 시그널이죠. 그때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맞죠.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 자체가 공포다. 무섭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분단국가. 네, 이거 보니까, 야, 중동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다. 전쟁 대비 재난 가방 사면 오발까? 한 20만원 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쟁 나면은 20만원짜리 가지고는 뭐, 며칠 못 버티겠죠. 지출 꽤 나가는데 그냥 내 정서를 위해서 할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다들 전생 안 무서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3차 대전 날 것 같아. 북한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오네요. 저 정도 잠이 안 올 정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어떤 불안 요소를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휴전 중인 거지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동도 화약고 리스크. 동아시아의 화약고는 우리나라. 중앙아시아의 화약고는 여기 지금 중동, 이스라엘 이쪽. 시나이 반도인가요, 여기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 이런 얘기 나오면 여의도에 확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 여의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터지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할까? 무슨 생각할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게 북한하고 중동은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중동은 죄송하지만 무슨 방산주 사야 되지?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주식으로 이제 승화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이제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여의도 진정한 주식쟁이들이니까.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요거 팔고 방산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거 얘기를 주로 하고요.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지금 평시에는 우리가 이 휴전 중이다, 뭐 정전 중이다 이런 거를 까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 증권맨들도 똑같아요. 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쨌든 대부분 한국 주식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한국 주식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올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하겠다는 거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경을 덜 쓰는 편이고요. 실제로 근데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무력 충돌이 가끔 있잖아요. 뭐 미사일을 쐈네. 뭐 아니면 핵 실험을 했네. 아니면 실제로 그 서해 교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식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습이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확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하루 이틀 리스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라고 보는구나. 반드시 삽니다. 주식을. 저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는 거는 그 같은 경제, 같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잠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살 때 리스크가 없는 거 또는 뭔가 할인 요소가 없는 거 짱짱하게 잘 나가는 거 이런 주식은 안 삽니다.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 하지만 그 문제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해결될 수도 있는 거. 북한이 그런 거죠. 우리가 문제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 해결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주식을 좋은 거 갖고 있다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저번 정부에서 이제 회담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것저것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건설주, 무슨 시멘트,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진짜요? 이게 해결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뭐 가스관을 놓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입을 안 하도록 북한을 통해서 오면 이게 유럽이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쓰는 것처럼 우리도 되게 편하게 가져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석유관 회사도 주가 오르고 물론 와, 다시 다 제자리로 대박이다. 돌아왔지만 어. 그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싼 거고 그거를 탓할 게 아니에요. 반포 그렇지. 아파트가 싸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내가 살 너무 수 좋은 있는 거지. 사람은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분쟁 리스크도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은 기회로 긍정적으로 아, 생각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상 하락이면 세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돈 버는 투자자들 관점인 거잖아. 그렇죠. 성실한 농부님이 돌머리 도 트는 느낌이라고. 도 트는 게 무슨 도 뜻이야? 같은 느낌. 아, 돌머리에 도가 튼다고? 아하. 아,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또 전쟁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리는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해요. 전쟁 보면서. 음,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전쟁을 지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아까 총리 있었잖아요. 음. 뭐,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 러시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이거 안 하잖아요. 맞아. 뒤에. 결국에는 숨어 다 있잖아. 맞아. 근데 자기는 의사결정은 무슨 뭐 돈이 됐건, 어. 명분이 됐건, 정말 이게 뭐 신을 위해서건, 전쟁을 일으킬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네. 저는 그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백장군 이렇게 하면은 계백장군 나갔지. 네, 본인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삼국지 김유신. 보면 일기토 해가지고 장비랑 뭐 일단 한번 본인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요새 현대전은 너무 이 나쁜. 그러네.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 명분 내리기가 너무 너무 쉬워졌네. 네. 이순신 장군도 그때 명량에서 맞아요. 해전할 때 11척의 배가 다 뒤에서 도망가 있는데 혼자서 분기 본인이 맨 싸우셨잖아. 앞에서. 맨 앞에서. 맨 위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렇네.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교회 이런 데가 안 다닙니다. 네,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